자, 민족말살 정책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씨를 다 말리겠다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신민화 정책 보겠습니다. 자,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 자,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한국인의 민족 말살, 그 다음에 내선일체. 그 내는 일본을 얘기하고 선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선일체고요. 두 번째, 일선동조론.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조상이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혹 같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조상이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시민을 강조했다.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양성, 침략전쟁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1번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1937년이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앞으로 일본에 향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왔지? 우리 조선 먹어버렸지? 속된 말로. 두 번째 보자. 2번 먹었지? 중국이 너무 커. 세 번째, 중국 본토를 먹었어. 태평양 건너 미국도 먹겠다고 야욕을 부리는.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 부르죠. 즉 진주만 공격을 기점으로 즉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죠. 본격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한번 붙은 전쟁으로 태평양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전쟁 순서대입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게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이제. 네. 잘못 건드렸죠. 네. 미국은 이 최강대국을 건든 거예요, 쉽게 해서. 뭐, 우리나라야 뭐 별거 아니었으니까 먹을 수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건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한국에서 물적, 인적 수탈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한국에서 생산되는 사람, 물건 모두 다 동원이다. 이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이건 중일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했다. 1939년 우리가 산미증식계획을 했던 것을 수도됐던 걸 다시 재개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규제, 소비규제를 목적으로 식량배급제도 밑줄 긋습니다. 39년 식량을 배급,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지급했다. 그리고 미국 공출제도 시행했다. 밑줄 긋습니다. 40년입니다. 자, 우리가 식량 배급을 받았죠. 봐봐. 이만큼 받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서 이 정도 받았다고. 식량 배급 받았다고. 아니,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받았다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거마저 뺏어 간다고. 공출이라고. 목적은 자진해서 좀 내달라는 얘기야.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 건데 법을 만들어서 공출제도를 만들어서 강제로 뺏어 가는 거지. 자진을 빙자한 받았어. 뺏어 갔다고. 오케이? 우리 남는 게 뭐 있어?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공출제도 강화 보겠습니다. 모든 금속재 그릇, 그 다음에 농기구, 식기, 교회나 사원의 종까지도 징발해갔다. 그 다음에 38년 국민정신 총동원령, 일정 물적 자원을 침략정대 동원하여 지방연맹, 연맹적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했다. 10호 단위 애국반 밑줄 긋습니다. 국민정신 총동원령 38년도. 그 다음에 6번 근로보국대, 국민근로보국령을 발효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끌어가 도로, 철도,
비행장, 신사 등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1939년부터 모집, 40년부터 알선 형식으로 100만 명 이상을 끌고 갔고 약 20만 명, 일부는 탈출해 강복군의 흡수, 동원은 40년입니다. 근로보국대. 자, 그렇다면 근로보국대 끌고 갔다면,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갔다면 우리가 뭘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 알바인 알바비 안 주면 어떡해? 노동청에 전화해서 난리 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지금. 계약 관계가 이게 뭐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7번 가죠. 징용, 징병제 보죠. 39년부터 모집 형식으로, 40년부터 알선 형식으로 100만 명 이상 끌고 갔다. 징용, 징병. 징용은 노동이고요. 징병은 군사로 가는 겁니다. 8번 정신대 가죠. 12세, 40세 여자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 그 여자 정신대는 뭐냐면 노동력을 수탈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중에 5에서 7만 명 정도가 이안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대하고 이안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동이고요. 이건 성착취하는 거예요. 네.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성착취하는 거예요. 즉 군인들이 성적 놀이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대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갔다, 일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정신대 문제, 그럼 무슨 문제 얘기하는 거야? 노동이야. 노동이라는 얘기 뭐죠?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어쩌면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그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뜻이 정신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안부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이걸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얘기. 이걸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잖아. 이건 성매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건 도덕적으로 니네들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인사해달라는 얘기잖아. A를 갖춰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TV 뉴스를 볼 때 이것과 동일시 보면 안 된다고, 다르다고. 인식을 바로 잡으라고. 누군가가, 야, 우린 정신대 문제 때문에 우리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정신대 문제가 뭡니까? 성적 어쩌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구분하라고. 오케이? 배운 사람으로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은 뭐야? 그에 상응하는 일의 대가를 달라는 얘기고,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노동 착취했던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안부는 요거란 말이야. 얘들은 일본 지금 현재 지도부 뭐예요? 이거 부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정하지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한 거잖아. 자기 조상들이 한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도덕적 무장을 잘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 몇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일본 애들이. 왜일까요? 글쎄요. 정치적인 목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건 양국 간의 어떤 그 우호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사과하고 넘어가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군국주의 돼가고 있고, 자양자가 아니라 우양우 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건 자양자, 우양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과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안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한국에서 100점 맞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만행도를 정확하게 알고 뭐가 잘못됐음을 갖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을 갖다 우리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이게요. 그때는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기 때문에 당했던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본 애들부터 똑똑하지,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일본은 똑똑합니다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될 사람들이 더 무장돼 주셔야 되고요.
공무원 될 사람들인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인들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도적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있어요. 가끔 이게 연도로 순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시면 봐보세요. 육군특별지원령, 총동원법, 국민정신 총원동원 조선연맹, 내선일체, 국민징용령,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여자정신대,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순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병하고 징병제 43년, 학도지원병 두 개를 묶어봐. 징병,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 끌려간 사람들은 43년이거든. 44년 되면 와야 되는, 돌아와주면 다 죽었어요. 하나만 잡으면 되겠지. 학도지원병, 징병제로 끌려갔다는 사람들, 군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인 군복을 입혀서 동남아시아의 섬에다가 대부분 이걸 배치했어요. 왜냐면 미국 비행기가 왔을 때 총알바지 만드는 거예요. 태평양전 일본 애들이 섬지역을 다 초토화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희생자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조선인들이었어요. 일본식 군인을 일본 복식을 한 조선인들이 되게 다 희생을 당했다. 돌아가지 못했다. 다 돌아가셨다. 사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 정신대 문제 가장 뒤로 가야 됩니다. 44년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협력업체. 그 대하수계담은 살짝 적어요. 예전 기출 적어요. 대하수계담 예전 기출 적었습니다. 사상 통제와 전향을 독려하는 친일 단체입니다. 이거 한 번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쓰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친일 단체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는 좀 명분이 좀 약하기도 합니다. 603쪽까지요. 페이지 603쪽 민족문화 말살 갑니다. 1번 민족정신 말살. 내선일체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내선일체 조선인과 일본 사람이 같다. 말도 안 되는 거. 일선동조론 일본의 조상과 조선의 조상이 동일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9월에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했다. 네,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서사 글을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맹세를 썼답니다.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초등학생용, 소학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용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수업을 하기 전에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학생회장 정도 되는 친구가 나와서 선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뒤에 막 따라하는 끝말만 한다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런 요식 행위를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반복적인 사상을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기 초등학생들은 되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지. 두 번째 민족문화 말살. 38년 3차 교육령을 통하여 우리말과 우리 글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게 했다. 3차 교육령 밑줄 보시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갖다 금지라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익 과목. 수익 과목이란 말은 우리말로 선택 과목이라는 뜻이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안 계신다고 지금 현재? 교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 보통 여러분 써보신 말처럼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밑에 이렇게 별표도 나오겠죠. 7인 이하의 수강생이 있었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네 이해하지. 사전에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얘들이 난 듣고 싶은데 수강 신청을 안 했지. 다른 거 재수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안 계신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민족 근원 말씀, 성씨와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이른바 창씨 계명으로 강조하였다. 창씨, 우리 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계명,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다 바꿨다. 이걸 창씨 계명이라고 합니다. 39년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적죠.
쭉 저장되도록 내려온 성씨를 적고 그다음에 본인 이름을 이렇게 적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1939년에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요. 연치면 민법이야.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40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창씨 개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씨 개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뭐겠어? 민법 개정은 조선 민사령의 법적 근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죠? 대하숙,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네. 조선사상법 보호관찰소 예각단체로 민족마설 통치 시기인 38년의 조직,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 같은 사상범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전향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대하숙이다. 친일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32년부터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 조선 총독부가 주도한 간제 농민운동이다. 관이 주도하는 농민운동이었다. 대공황으로 농촌 경제에 있도록 되자 농촌 생활 안정을 목표로 추진했다. 대공황 밑줄 보시죠. 예,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죠. 이걸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러죠. 경제 최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 이걸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딱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일본에까지도 영향이 옵니다. 네. 이 대경제공황 시기에 각 나라의 대처법이 뭐냐는 거예요. 대처법이 뭐냐는 거예요. 블록 경제입니다.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블록 경제, 그냥 블록을 사서 그냥 디펜스 한다는 거예요. 있는 거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죠. 해결될까요? 남는 건 수출하고 부족한 건 수입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출입 구조잖아요. 우리가 실패합니다. 일본이 가장 안 좋은 정책을 펼치죠. 식민지 정책을 펼치죠. 즉 식민지를 개척해서 여기다 물건을 팔아먹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그럼 일본 애들이 식민지를 막 넓혀가는 거야. 조선,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싹 먹어버리는 거야. 거기다 물건 팔아먹겠다는 거야. 왜? 일본이 산업화가 되고 있다고. 자, 근데 일본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요? 생산이 늘어났겠죠. 대신 아까 그래서 그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판매처를 늘리게 되면 팔 물건이 부족해진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값싼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화솜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아웃도어가 있어서 겨울에 옷 하나만 걸치면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 목화솜을 타가지고 솜 이불을 만들고 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산 목화솜과 영국산 그 목화솜 단가가 다르단 말이지. 영국은 대량 생산이 되겠다. 단가가 뚝 떨어졌단 말이지. 이걸 사다가 판매하는 거야. 식민지 국가에다가. 일본이 식민지 경제적으로 펼친다고. 그런데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영국도 어떻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지. 무한대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왜? 그렇잖아요. 농업 생산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양의 털 같은 게 다 그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중후반이 되면 어떻게 일본에도 우리나라에 남면 북양 정책을 펼치는 거야. 남쪽에는 면화 생산, 북쪽에는 양을 길어서 양털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단가가 올라갈 것 대비해서 조선에서 생산해서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대비해서 만든 게 남면 북양 정책이야. 영국의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안 맞단 말이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게.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를 생산하고 목화솜 얘기하는 거. 북쪽은 추운 지방에 어떻게 양을 기르면 어떻게 추우면 추울수록 양들이 털 생산량을 막 늘린단 말이야. 그럼 그거 깎아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이게 남면 부양 정책이야. 일본 애들이 어떤 그 친밀함을 되게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실패한 거야. 실패하는 거야. 다. 이 나라들은. 유일하게 성공하는 게 뭐야? 미국이죠. 그게 유명한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이란 경제가 어려울 때, 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국가가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국가가 나서라는 거지.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국가에서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또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또 얼마씩 받았죠? 얼마 받았죠?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또 지급했잖아요. 그렇지. 1호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급했잖아요. 일종의 뭐죠? 공장을 짓거나 뭐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펼쳤기 때문에 뭐 20세기판 뉴딜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뉴딜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부 해야 할 일 뭐죠? 코로나 전국에 소상공인들이 지원해준 건 맞아요. 괜찮아요. 강제로 문을 닫게 했으니까 그 비용을, 손해된 비용을 좀 지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아시는 분들 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자리 창출이 좀 되게 급하죠, 우리 현재.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황을 일자리 창출했으면 쓰겠어요. 공공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고 민간인들에게 좀 일자리를 늘려서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저 사람은 정책을 보라는 얘기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좀 봤으면 쓰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무조건 찍지 마. 선생님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정책을 쭉 살펴 봐야 되겠죠. 찍어놓고 다 그 사람이긴 하더라. 비판하긴 하지만 그 사람 같기도 해. 보면 찍어놓고 보면은. 자, 정치 중립을 지켰습니다. 제가 누구 찍으라는 얘기 하질 않았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농촌진흥운동 세 번째 가죠. 반공주의적 농업정책. 자, 춘궁퇴치. 뭐죠? 봄철에 궁피가 진다는 거죠. 봄에 식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퇴치하자는 거죠. 그 이유가 옆에 있다는 건 차금입니다. 차금 퇴치 예방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차금. 돈을 빌려가는 걸 차금이라고 그러죠. 자, 돈을 빌려가는데 봄철만 되면 우리가 되게 먹을 게 가난해지더라는 얘기죠. 뭐냐면 이게 봐보세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보통 5월 달에 벼를 심고 10월이나 10월, 지역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수확을 하고 그 쌀을 가지고 1년을 먹게 된다고 우리가. 근데 겨울에 무슨 짓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돈이 부족하겠죠. 도박하도 돈을 푸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다가 도박을 계속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 빈 털털이 된다는 얘기지. 도박해도 돈 땄던 사람 없거든요. 그죠? 돈 잃은 사람만 있지. 아니 카지노 가서 딴 사람보다 거의 푼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빚이 커지더라는 얘기죠. 이걸 차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차금을 퇴치와 예방을 하자. 이게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일본의 주장입니다. 전개보면 농민의 부채 정리, 식량 자급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 조선 농지령, 소작쟁이 중재, 고율의 소작료 제한, 소작료의 토지 구입 자금 대여. 실상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복상 그렇고 실상은 농민의 긴축 생활과 납세 이행을 독려, 농민들은 여전히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렸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증가, 중일전쟁 이후에 흐지부지 되었다. 병참기자정책. 자, 목적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침략전쟁을 전개, 한반도를 군수물자 공급지로 이용하게 되었다. 북부지방에, 우리 한반도로 봤을 때 북한 지역입니다. 북부지방에 발전소 건설, 금속, 기계, 화학공업에 집중 투자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모든 일자리가 다 북한에 있었어요. 공장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남쪽은 뭐였어요? 그러면 한강이나 전부 다 농사 짓는 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북한에 비해서. 그래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나러 가서 사자회담 한번 하러 가잖아요. 네? 김구 선생이 가서 김일성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로 내려온 전기 끊지 말고 제일 먼저 일본이 그거예요. 서울이 저녁 되면 캄캄해져요. 전기가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물 내려오면 물 단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농사 못 지니까. 내려오는 물을 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 문제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자회담에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나서 하는 게 그거 먼저 얘기했어요. 전기 끊지 마세요. 물 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 우리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만큼 남과 북의 해방 전후의 산업시설을 보면 차이가 되게 컸다는 거지. 남쪽에 봐볼까요? 남면 북양 정책.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봐, 일본이 남쪽에는 뭘 생산하자? 농경지가 많으니까 면화, 목화솜을 얘기하는 거고, 북쪽에는 추운 지방에 양을 많이 길러서 양털을 많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팔기한 정책들이에요. 무엇에 대비한 거죠? 영국의 이 가격이 상승할 걸 대비해서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때요? 일본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나쁜 놈들이긴 한데 이 부분은 배울 점이라는 거예요. 되게 치밀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상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건 되게 우리가 배울 만해요. 이런 치밀한 부분 배울 만하다.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했던 거 반복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별로 안 어렵죠? 오늘 하는 것은. 책 같이 읽으면서 하니까 쉽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독립운동사 들어가니까. 네. 그럼 선생님, 독립운동사는 예습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 예습하지 마. 예습한다고 해서 뭐 실력이 늘어가는 거 아니니까. 복습. 일단 처음 한국사를 도울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습은 의미 없어요. 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실력을 여기다 적용하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공부원 패턴에 맞는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못된 지식 가져오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 탄압, 유교, 60세 이상의 유생에게 상치은사금을 지급했다. 상치은사금 60세 이상의 고령의 유학자들이 주고 젊은 친구들에게 이걸 가지고 쓰라는 얘기야. 젊은 친구들에게 쓰라는 얘기야. 이게 상치은사금. 친일 분자를 만들어달라는 얘기.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했다. 경학원이 줄였습니다. 경학원. 그 성균관은 우리 조선시대 과거점 합격자들 들어간 대학이죠.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들어가는 게 성균관이죠. 근데 경학원으로 바뀌었대, 성균관을. 돈 받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계시죠? 교수 임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처음으로 교수 임용제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대학교 가면 뭐 1학기, 2학기 이런 학기제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뭐 학점, 우리 커리큘럼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대학에 가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뭐 전공에서 뭐 전공학점 몇 점을 따야 되고, 뭐 교양학점 몇 학점을 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게 처음 맞는 거예요. 서양에서 하는 것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대학 학제들이, 시스템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경학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된 대학 시스템이 이육됐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라고 한다면 경학원 의미는 뭡니까? 이 정도 의미. 대학 교육에 대한 시스템들이 처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대동학회, 유도진흥회, 대동사문회 유교단체를 만들어서 해결했던 친일단체들입니다. 불교, 개항장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했다. 개항장, 부산, 원산, 인천, 군산, 목포 이런 개항장을 중심으로 포교활동, 조선불교 합병을 기도하고 불교 친일교단화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군산에 가면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그 건물들이 있어요. 사찰 건물들. 거기 지금 현재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군산을 되게 많이 찾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본식 건물과 일본식 불교 사찰들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인식 건물들이 되게 많이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승려법을 제정하고 사찰령을 공포하여 탄압하였다. 총독의 지배 아래 30개 교구를 두고 사찰 주지 임명 밑줄 그었습니다. 사찰 주지를 임명할 수 있었다. 자기 사람을 다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증 공의제도, 즉 주지 선출 제도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 주지 선임을 반장 선거하듯이 뽑았는데 자기 친일화된 인사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안학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탄압, 즉 안명근의 사촌 동생이 체포되면서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체포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일제 조선 교육령, (1차) (2차) (3차) (4차)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자, 1차 보죠. 핵심 뭐죠? 주로 실업교육입니다. 실업교육은 살짝 밑줄 그건데요. 첫째 줄이 나와 있어요. 2차 가봅니다. 자, 사범학교 설치,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처음 만들어졌죠. 일본 애들이 수용하지 않죠. 대신 만들어진 게 뭐라 그랬죠? 경성?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다, 서울에. 3차 갑니다. 3차는 3번에 보시면 됩니다. 국어와 국사, 국어 한국사를 수익 과목으로 선택했다. 조선어죠. 조선어와 조선사. 조선어와 조선사를 수익 과목으로, 즉 선택 과목으로. 대신 아까 누가 없다고 그랬죠? 조선인 선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선 말고 조선사를 가르치려면. 그죠? 조선인 선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말했죠? 실질적 조선어 조선사가 폐지했다면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 우리 4차 교육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조선어 조선사 완전 폐지입니다. 조선어 조선사 완전 폐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구분하시면 대체적으로 3차와 4차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실질적 폐지, 완전 폐지. 이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오타관에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 제일 위에 608쪽 제일 위에 5번에 보시면 1914년이 아니라 1941년으로 수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41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수학교가 국민학교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로. 우리 30년대에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치죠. 이렇게 한국 신민화 정책에서 국민학교, 황제 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을 되는 정책을 우리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를 따서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어요. 선생님도 국민학교 졸업생인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생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거 몰랐어요. 선생님도 몰랐어요. 대학 가서 알았어요. 창피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또 상당수의 어르신들 일부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도 아빠 무슨 국민학교 나왔어요? 나는 뭐 인천에 무슨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네 선배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쭤보세요. 왜 국민학교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국민학교인데? 모르겠는데? 이걸 얘기해 주면 돼요. 네. 황제국가의 그죠? 황제국가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정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S 정부 때 요즘 쓰는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96년에. 앞에 잠깐 넘어가 보세요. 그 3차 때 보면 동그라미 4번 한번 봐주시죠. 조선 교육을 일본 본토와 동일한 운영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게 학교가 이제 보통학교였거든요. 보통학교가 심상초학교로 바뀌었어요. 심상초학교가 뭐죠? 일본식 학교 초등학교 명칭에 살짝 적어놔. 심상초학교가 일본식 초등학교 명칭에서 이걸 우리나라 조선의 학교에다도 이걸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일본식 학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 3차 때. 자, 됐고요. 넘겨가겠습니다. 쭉 넘겨가겠습니다. 좀 지웁시다. (616쪽) 3.1운동 전개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국내 민주운동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독립의금부. 별표 한 3개 할까요? 좀 잘 나오니까. 독립의금부. 임병찬 등이 조직.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서 복벽주의란 지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황제국가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임병찬 등이 황제국가로 되돌아가는 이념에 따라서 국권 회복 후 우리 국권이 빼앗겼죠. 회복 후 고종 복위 목표로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일제히 발각되었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 임병찬이 조직한 겁니다. 임병찬이 조직했죠. 최익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 그 기출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병찬이 데라오지 총독에게 보낸 글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모든 폐해는 모두 한국을 병합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역이 너무 많고 가중하여 백성의 피폐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한국 행정사업 등의 비용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소모하니 이는 드러난 폐해입니다. 둘째, 열강들은 일본의 팽창함을 보고 세력을 고르게 하려 생각하니 예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소위입니다. 만약 한국을 돌려주고 정족지세로 서서히 천하의 대의를 펴고 동아시아의 백성들을 보존하면 일본의 강명이 클 것입니다. 총독에 보내는 국권 반환 요구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료로 나왔을 때 이걸 물어보거나 그 주인공인 임병찬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강복회도 세 개입니다. 잘 나옵니다. 대한강복회.
대구에 밑줄 그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되게 독립운동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대구에 조직했다. 총사령의 박상진, 유명한 인사가 나왔습니다. 박상진입니다. 박상진. 군대식 조직, 공화정부 수립을 목표했다. 이것 기출입니다. 공화정부 수립을 목표했다. 즉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독립군 양성 및 전쟁을 통한 독립 달성 목표, 군자금 모집이 목적입니다. 군자금은 독립군이 필요한 쓰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독립군에 필요한 자금들, 군자금 자금이 모집이었다. 부호, 부자들에게 의연금, 돈 좀 자진해서 좀 내주시고, 또는 친일 부호들 처단해서 돈을 뺏는 방법. 전 관찰사 장승원, 도검현장 박용화를 천안 아산 쪽입니다. 아산의 도검현장에 돈이 되게 많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갑니다. 야밤중에 총을 들고 돈 좀 주시오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총을 쏴 죽이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상진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면 대한강복회는 와해가 됐죠. 박상진 밑에 누가 있었냐면 김자진 장군이 있었죠. 김자진 장군이 박상진이 체포되고 형장에 이슬러 사라지게 되면서 김자진 장군이 다시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자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통 그 중광단 소속들이거든요. 중광단 소속들입니다. 중광단이 훗날 대종교로 명칭이 바뀌죠. 즉 당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종교들이 훗날 어떻게 되죠? 북록군 정석원으로 발전되죠. 이렇게. 김자진 장군이 북록군 정석원의 수장이 되죠. 이렇게. 김자진 장군은 우리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시기에서 무관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김자진 장군은요. 무관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즉 정식적으로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한강복회를 주도했던 박상진이 주로 이제 군자금을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경상북도 지역, 그 다음에 오늘날의 대구 광역시 지역,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 오늘날의 부산 지역, 총체적으로 본다면 영남 지역이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가 되게 컸고요. 부호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게 되고 군장을 되게 많이 냈다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게 많은 10원짜리 내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되게 괘씸하지. 야반주 총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돈 좀 주시오. 우리 군자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도검현장 박용화처럼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런 나쁜 놈하고 쏴서 죽여버린 거지. 그때 이제 체포가 되면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되게 유명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박상진 희생제물에 의해서 김자진 장군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간도지역을 건너가게 되면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김자진 장군이 이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네. 대한강복회에 대한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송죽회 가봅니다. 송죽회. 최근에 나온 적 없습니다. 평양의 숭의예학교 여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계몽운동을 전개, 해외 군자금 자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여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송죽회. 소나무 송자, 대죽자를 쳐서 꽃고담을 상징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성단, 재밌는 겁니다. 기성야구단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이 단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8년 평양에 설립한 중등교육학원 대성학교 출신 김영윤, 차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기성단입니다. 야구단이라고 했던 그 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성야구단 출제된 적 없습니다. 자립단 출제된 적 없습니다. 선명단 출제된 적 없습니다. 조선 산직 장력에 오래전에 7급에 기출됐습니다. 오래전 7급에 기출됐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경성고등야원 양성소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소
즉 사범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대학에 가면 우리 사범대학이라는 게 있죠.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을 단기에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이 발령내는 양성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조선 상직 장여계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직, 민족 경제 자립을 위한 국권 회복을 위한 이건 7금령입니다. 국어하신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군부하고 대한강복회 구분한 건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북의 민중도가 왔습니다. 북의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 이거 한번 잠깐 했죠. 독립운동 방향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뭐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서간도, 이 지역을 북간도, 여기를 뭐라고? 연해주, 러시아 말로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를 상하이. 1번, 2번, 3번 한다면 1번부터 3번까지 운동 방향은 무장 투쟁 방식이었다. 이걸 4번이라고 쳐볼까요? 4번은요? 예규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방식을 찾겠다. 주로 이게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장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됐죠? 1910년대 이후에 이렇게 발전됐다. 좀 이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현재 북간도 지역, 즉 북만주 지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가 빼앗기게 됐고 45년에 나라가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약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죠. 대략 한 5천여 개 정도의 독립운동 부대와 단체들이 조직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5천 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5천 개라니 5개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여러분 5천 개 공부합시다. 어떻게 여러분 좀 더 가방사 도망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되게 이합집산이 많아요. 어느 한 조직에 되게 동일한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같은 연도에 달만 다른데 또 다른 조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통상 한 20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 단체를 배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략 한 3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 같아요. 확 줄었잖아요. 이 정도 할 만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독립운동대 기초 과정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본격 게임은 이제 다음 주나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운동사예요, 여러분들. 왜? 비슷비슷한 명칭의 이름이 계속 끊임없이,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단락단락이 지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무조건 내가 한 번에 다 해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몇 개 했다고? 선생님 이 정도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200에 300개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은 안 보고 이 정도 얘기하면 이 부분은 하나 맞히는 거예요. 그 내년에 이제 독립운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냐하면 올해 독립운동사가 시험에 기출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뭐 무조건 출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하게 됐죠. 하필이면 올해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냐? 내년에 시험 보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대상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운이면 운이고 불행이면 불행이겠지만 운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 자신감 가지면 됩니다. 자, 갑시다. 북간도 갑시다. 자, 이상설.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상설.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이상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이상설, 이승희 등은 1909년 밀사년 복밀산에 항무지를 매입하고 주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을 건설했다. 여기에요, 여기. 항무지를 갖다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한흥동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한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흥자를 넣은 거야. 흥자를 넣은 거야. 그래서 한흥동이야. 밀산부 한흥동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항무지를 개척해서 이상설 선생이 만든 동네 이름이에요. 지극히 한국적인 이름이에요. 한흥동이라는 동. 왜냐면 나중에 또 나온다고. 왜냐면 이게 독립운동사에서 밀산부 한흥동을 이동하는 경로들이 막 나오는데 일단 알아두세요. 밀산부 한흥동에 대한 것들. 자, 중강단 보겠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에 나서 1918년 말 유동열, 김자진, 서일 등 39명의 서명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3.1운동 뒤에는 등베이에서 흩어졌던 대종교 교도를 규합, 대한정의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대한정의단 밑줄 긋고 이건 7급이에요. 9급 하신 분 안 하셔도 돼요. 이후 군사활동을 기도하다 김자진을 맞아 1918년 8월 군 정부를 거쳐 북로군 정서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자, 보죠. 좀 지웁시다. 북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자진 장군이 아까 박상진의 실패로 인해서 간도지역을 건너갔다. 북간도지역을 건너갔다고.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뭐라고요? 중강단이라고요. 중강단은 어디 출발했냐면 당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광절이었어요. 중광절에서 중강단으로, 즉 무장단체로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무장단체로. 김자진 중심인. 핵심은 서일입니다. 서일이 총재죠. 대종교.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일은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사의 서일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서일이 여러분들하고. 독립선언서 3.1운동 뒤에는 등배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대한정의단으로 개편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정의단. 우리 9급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7급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원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군사활동을 기도하다 김자진을 맞아서 군정부를 갑니다. 군정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북로군 정서군으로 편제가 됩니다. 이게 김자진 장군이 중심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북간도 지역에 북쪽에 있는 우리 군이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북로군 정서군으로 명칭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흐름 잡을 수 있겠죠? 중강절, 서일 중심의 중강단, 김자진, 대한정의단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군정부로, 군이 정부를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로군 정서군, 이쪽 지역에 있는 대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부를 대신하는 군인들이 만들어졌다. 다 흐름이에요. 잡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강절, 중강단, 대한정의단, 군정부, 북로군 정서군. 니은번, 간민회. 시험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서전소숙 1906년 명동학교 보겠습니다. 서전소숙과 명동학교. 여기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북로군 정서군이고요. 교육기관. 자, 보겠습니다. 서전소숙. 즉 서전평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김해평야, 무슨 평야 하듯이 서전평야 지역에 학교가 만들었다. 서전소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경제 문제를 오래 가지 못하고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서전소숙에 졸업생이었던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아깝잖아요. 자기 모교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자기 돈으로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명동학교가 됩니다. 명동학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명동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별 해내는 밤에 유명하신 윤동주 시인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모교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목사였던, 개신교 목사였던 문익환 목사가 이 학교 출신이고 둘 친구지간이기도 하고 동창이기도 해요. 동창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명동학교 되게 중요하죠. 주목받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대한민국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건 간첩이겠죠, 우리가. 그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책 수없이 많이 봤던 인사이고요. 문익환 목사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배우 문성건 배우의 부모님이십니다. 네. 문성건 배우의 아버님이시죠. 네.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서간도 가보겠습니다. 자, 서간도 여기입니다. 경학사. 서간도를 좀 오른쪽 빼보자. 자, 서간도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첫 번째 맞는 경학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학사. 누가 만들었나요? 이혜영 일가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혜영 육형제가 보세요. 자, 보세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서울에 99칸짜리 집이 두 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보통 우리가 칸수를 셀 때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우리 집이 있다 한번 쳐보자, 이렇게. 몇 칸 같아? 한 칸, 두 칸이야, 이게. 그 다음에 뒤 측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측면에 대각선은 하나, 둘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셋, 넷.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사는 집들은 보통 잘 사는 집이 보통 일반 백성들이 네 칸이고 보통 세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99칸이면 어떨 것 같아? 부잣집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이 이혜영 일가들이 유명한 명문가 집안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유명한 집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정치인들, 학자들이 배출된 집안이에요. 이 육형제가 전체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집과 토지를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서간도로 넘어가요. 이 사람들은 신민의 회원의 리더들이에요. 자, 신민회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아까? 남들은 하나 한 걸 니들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지. 첫 번째 뭐야? 애국, 계몽. 두 번째, 무장투쟁이야. 무장투쟁 하기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장교를 양성해야 할 거 아니야. 리더들, 지도자를 만드는데 먼저 배움이 우선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장교 딱 붙여있는데 이거 장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교육사업이에요.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 신흥학교가 처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흥 초등학교, 중학교, 무관학교 만들어진 거예요. 초, 중. 그 다음에 무관학교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돈을 다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8천억이 1조 적은 거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억대 부자 이렇게 하지만 요즘 억대 부자는 부자도 아니지, 그지? 몇 조의 돈을 막 가지고 있다 하잖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위야.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거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1910년대에 노블레스 오블렛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계층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사회에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노블레스 오블레스라고 하거든요. 꼭 같이 나왔어요. 수업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이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합니다. 있는 자들이 사회에 베풀었습니다. 그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얘들을 가르쳐 새끼 다 먹였어요. 근데 자기 가족들 하루에 한 끼 먹였어요. 자기 자식들은. 그리고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선생님들하고 그냥 자기 자식들은 굶어요. 그 일부가 병들어 죽어요, 자기 가족들이. 근데 병사들은 다 먹여요. 어때요?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이긴 합니다만 자식을 굶길 수는 없어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동물의 본능인데 이걸 다이들 해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스를 실천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대체 이거 기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틀린 사람은 난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갑니다. 부민당. 경학사가 해체된 이후에 조직된 단체로 부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경부한 외워했죠. 경부한. 이형 일가가 만든 게 이거라고, 이렇게. 경부한이라고. 명칭이 바뀌어간다고. 경은 뭐야, 아까? 경학사. 이거 뭐요? 부민단. 이거 뭐야? 한족회. 이거 뭐야? 자치기구잖아요. 우리가 남의 땅에 갔는데 남의 땅에 법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되게 불합리하잖아. 억울하잖아. 스스로 우리 법을 만들고 자치기구를 만들잖아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한족회에서 뭘 만들었다? 아까 배워서 대답해봐. 서로군 정석을 만들었다. 그 유명한 서간대에서 무슨 학교를 만들어냈다?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 초급장교를 양성했다. 얘들이 졸업했다. 졸업생들이 어디로 갔다? 첫 번째 북농군 정석원하고 어디로 갔다? 서로군 정석으로 초급장교 발령이 났다고. 얘들이 훗날 때 초급장교로서 소위 계급장 달고 와서 첫 번째 무장투쟁에 나서기 시작한다. 북농군 정석원 대표는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인 장군이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급장교들. 김자진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지휘력이 뛰어났긴 하지만 초급장교들의 능력치가 발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전투가 되겠죠. 전제로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어때? 좀 흐름 잡혔어? 네, 서로군 정석원이 뭐고 북노군 정석원이 뭐고. 다음 시간에도 이거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북노군 정석원, 서로군 정석원 무장단체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족계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순서 봐요. 신흥강습소 11년, 신흥중학교 13년, 신흥무관학교 19년. 아까 신흥무관학교 어디서 만들었다고? 한족회에서 만들었다. 명칭이 바뀌어간다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에서 만든 게 서로군 정석원이라고. 서로군 정석을 한족회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중국 상하이 갑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4번입니다. 상해에서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는 무장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지. 이 세 개 단체가 거의 대부분 무장단체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주로 해외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다음 애국 계몽운동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상하이 가보겠습니다. 상하이 북경 동제사 신규식 박은식 조수왕이 만든 비밀결사 조직. 신한혁명당, 신규식, 박은식, 이상설이 조직 초기의 복벽주의 출발, 국민주권과 공화주의를 토대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대동단계를 재창, 신한혁명당, 대동보국당, 신규식, 박은식 계속 반복되지. 다 들어가 있지. 세 개 단체 다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 별표 3개. 여운형을 밑줄로 씁니다. 이 사람은 여운형은 중도 좌파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에 가깝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인데요. 여운형을 당수로 신한청년보를 발행하였고 독립청원서를 미국 일선 대통령에 전달하고 김규식에 밑줄 긋습니다. 김규식을 파견해 파리 강화에 제출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자, 신한청년당에 김규식 갑니다. 총 18년에 만든 게 신한청년당이고 김규식을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에 파견하게 됐어요.
김규식은 되게 유명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대부 집안을 맞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다 돌아가셨으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그 선교사가 이 아이를 길러요. 처음에 보육원에 넣어놨는데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얘가 공부를 미국에서도 탑을 찍어요. 예, 저런 사람들 꼭 이런 사람도 있어. 그지? 예,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웃기는 얘기지만 5개국을 한답니다. 생각해, 그 시대에 5개국어가 돼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영어 하나 가지고도 낑낑대고 있잖아, 우리가. 와, 영어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잖아. 오늘은 단어를 외우면 단어가 안 외워진다. 오늘은 문법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와, 독해를 하는데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독해가 안 된다. 별의별 고민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인물이었어요. 네, 이 인물이 미국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했던 인사가 임시정부로 들어온다고. 신한청년당을 통해서 다시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돼요. 그 임시정부는 어떻게 김규식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필요하지. 왜? 인재잖아. 왜? 이미 상하이는 중심으로 조계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쪽 바닷가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정치가 펼쳐진다고. 이게 컨버세이션 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무장투쟁도 잘하는 사람 필요하겠지만 이게 돼야 되잖아. 외국인하고 외교 활동을 해야 돼. 이 사람 필요한 거야. 김규식이 파리로 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재이기도 하고 국제정세를 잘 알기도 하고 일단 이게 돼. 컨버세이션이 된다니까.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도 해야 되고 미국 놈들 만나면 미국 얘기도 해야 된다는 뜻이야. 파리 강하게 보냈다면.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뒤에. 응?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 파리 강하에 파견된 걸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파견됐고 그 뒤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임시정부는 이거 뒤에 만들어지고 상해에 여기는 먼저 파견됐고 이 신한청년당이 훗날 임시정부로 가입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비용적으로 또다시 파리 파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걸로 하자 해서 신한청년당이 가입됐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하이에 김규식을 파견하게 된 거다. 오케이? 질문 안 받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질문할 내용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끊임없이 와서 질문해요. 한 명씩, 공부하건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정부는 뒤에 만들어져 왜 이 사람이 파견됐습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됐죠? 이거 하나 해결했어요. 연해주 가봅시다. 연해주 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무장, 투자연한 게 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민해. 을사늑약 체계로 해조신문과 대동공보를 발행하였다. 해조신문 위주로 읽었습니다. 해조신문이란 해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 일간신문으로 한인동포 최봉준 등이 투자하여 창간하였다. 13도 우군 갑니다. 13도 우군 1907년입니다. 자, 봐봐. 13도하고 잘라봐. 의군하고 잘라봐. 의군이라는 얘기는 의병이라는 얘기가 되죠. 일반 농민병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13도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13도 처음 만드는 시기가 언제야? 우리 조선시대 내내 태종 이방원 때부터 8도였잖아. 그런데 갑자기 13도로 된 시기가 언제야? 기억해야 돼. 고종리 임금이 야간 파천 때 처음으로 러시아 공상을 해서 머리에 구상했다고. 13도를.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싹 바꾸지 97년에. 이때 뭐가 만든 13도로 만들어졌다고. 그럼 뭐야? 그럼 13도라는 얘기 뭐야? 대한제국 이후라고 보는 거지. 13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대한제국 이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13도군하고 헷갈리는 게 하나 뭐 있을까? 그렇지, 창의군이 있겠지. 여기는 연해주고, 여기는 뭐야? 국내지. 13도 창의, 경기도 양주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서울 진격작전이 펼치지. 응? 1908년에. 그럼 결국은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구분하시라고. 13도 창의는 국내 무장투쟁입니다. 서울을 점령하겠다는 거. 13도군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3도가 들어보다 1897년 이후 대한제국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체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선후관계를 물어봤다. 근데 13도라는 게 다 나왔다. 선후관계도 나왔을 때, 이거 대한제국 이후네. 그러면 1897년 이후에 우리가 10년까지 대한제국이니까 13년 동안이니까. 그럼 1897년, 98년에 만들어졌겠네. 머리에 들어오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연도를 갖다 완벽하게 내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것도 실력이야. 근데 100%다 알고 풀면 좋겠지만, 유추하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뭐 어떻게 풀었어요? 13도가 대한제국 이후잖아요. 초등학교 봤더니 1897년 이후였어요. 그래서 내가 풀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오케이?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인데 100%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성명회, 유인석, 이상설 등이 조직 한일 합병의 부당함을 각 정부에 호소, 경문을 한인사에 배포, 권업회, 권업심의를 반했다. 성명회, 권업회를 묶어봐. 하나로 묶어서 성자와 건자를 동그랗게 쳐봐. 이거 선후관계를 물어본 기출이 한번 떠졌어요. 성명회가 먼저인지 권업회 먼저인지 10년, 11년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강복군 정부 별표 갑니다. 별표 한 2개 하겠습니다. 1914년 이상설과 이동일 정 부통령 사관학교를 건립,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대한강복군 정부 봅시다. (1914년을) 만들어서 1914년 해체됐어요. 왜일까요?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우리 역사적 사건 중에 1914년에 뭐가 있나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요.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연합국으로 참전을 해요. 근데 일본이 태클을 걸었어요. 누구한테? 러시아 애들한테. 아니, 니네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일본을 싫어하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어. 우리 연합국으로 가게 되는 니네 땅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면 연합국이 의미가 없지 않아? 니네들이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일본 애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그 러시아 애들이 봐서 봤더니 대한강복군 정부라는 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러시아의 압력을, 프레스를 가해서 이 단체가 해체되는 거야. 그래서 당해년도 만들었다가 당해년 해체됐어. 자, 봐봐, 다시 가. 적는 게 중요한 게냐? 1차 세계 몇 년까지 가? 14년부터 18년까지 기간이야. 그럼 둘 다 어떻게 연합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러시아, 일본이. 그럼 14년부터 18년 사이에는 독립운동 단체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연합국이잖아. 그래서 태클 걸었잖아, 일본 애들이. 그래서 없앴잖아. 그럼 그 사이에 새롭게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없는 거야. 그 다음을 봐. 그 다음을 봐. 전노 한족 중학 총회. 이거 몰라도 돼. 시옷을 봐. 시옷의 별표 5개 해야 돼. 연도가 몇 년이야, 이거? 1919년이야. 1919년 3월 17일이지. 자, 1919년 3월 1일은 뭐 하는 날이야? 3.1운동 일어났잖아. 그 같은 3월 달이잖아. 자, 봐봐. (3월 초) 여기 3월 17일. 자, 봐보자. 3.1운동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실패 이유가 뭐예요? 한 3가지를 얘기해 볼까? 우리 정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다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정부가 대상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이거 한 가지만 했어.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다고. 총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비폭력이지. 자, 봐봐. 3가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 실패 원인을 알았으니까. 무정부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이제? 정부를 만드는데 3.1운동이 3개를 만드는 거야. 연해주도 하나 만들고 서울에다 한성정부 만들고 상하이에다 만드는 거야. 이때 나오는 게 뭐야? 대한국민의회야.
19년에 만든 게 대한국민의회라고. 이게 1919년 3월이야. 봐. 무정부였기 때문에 실패했잖아. 첫 번째 임시정부가 만든 게 러시아에서 만들어진다고. 블라디보스토크. 그게 대한국민의회라고. 자, 국민의회는 뭐야, 그러면? 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니. 그 이듬해 바로 만들어진 3.1운동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3월 10일 만든 게 최초 임시정부인 대한국민회가 막 다 만들어진다고. 자, 그러면 이거 잡을 수 있겠지. 대한강복군 정부하고 대한국민회가 왜 연도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암기식의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무정부의 정부를 만들었다고. 이때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후부터 어떻게 3.1운동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 비폭력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장, 투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4.1운동의 실패의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 방향이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야. 실패한 부분을 다 보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미주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가겠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별표 3개 갑니다. 자, 대한인 잘라봐. 대한인 잘라봐. 자, 국민회를 개편하여 처음 출발할 때는 국민회로 국민을 출발했던 것들이 박용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신한 민보를 발행하여 선금을 모아 상하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승만 여기 들어오질 않았어요. 주로 박용만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됐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왜 건너갔냐면 1911년에 신민회가 해체됐죠. 안명군의 대로충돌 미수사건으로. 그럼 조선 반도 내에서 신민회 조직원들이 활동의 폭이 좁아졌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미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에 건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인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는, 조선인을 지켜주는 자치기구를 만들었어요. 자치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대한인 국민회예요. 자, 그런데 이승만이 중간에 툭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자기가 넘버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이렇게 안쪽에서 어떻게 알력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이게 대한인 국민회였습니다. 학대 개편됐지만 안에 내부의 지도자들끼리 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흥사등 갑니다. 신민회 해산 이후 안창호가 오타다. 프란시스코가 어디 있어? 샌프란시스코지. 새로운 도시를 제가 만들었네요. 오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수정해야 되겠다. 몰랐네요, 저도. 예? 몇 시에 끝나냐고요? 요거까지 할 겁니다. 미주일 거면 끝낼 겁니다. 조금만, 5분 안쪽으로 끝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 동강이라는 잡지, 동강이 밑줄 긋습니다. 국내집으로 수양동호회 밑줄 긋습니다. 국내에 흥사단의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운동 별표를 5개 하겠습니다. 박용만이 이승만과 다투고 하와이로 건너옵니다. 하와이에서 만든 게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여기는 군사훈련을 시키는 사관학교입니다. 예, 사관학교입니다. 무장단체가 아니고 사관학교입니다.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하와이 별표 하시고요. 자, 마지막 갑니다. 숙무학교 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가겠습니다. 작년 한능검 기출 적어놓으시죠. 작년도 한능검 기출 문제 나온 겁니다. 자, 이근영, 양기선 등이 무관 양성을 표방하여 멕시코 밑줄 긋습니다. 멕시코 중심지에 건립한 한인 무관 양성학교이다. 학생 수는 118명. 강무 군인 출신 이근영이 교장을 맡아 상무지휘를 표방, 무를 숭상을 표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와이로 먼저 사탕수수발에 노동 이민자로 갔던 세력들이 다시 멕시코로 건너가서 조선인만 모이면 이 사람 무조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멕시코에 만들어진 숙무학교입니다. 무를 숭상한 학교이다. 멕시코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